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 시험 형사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법이 문제가 경향이 좀 바뀌었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는지 간단히 설명한 다음에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법은 종전에는 학설과 최근 판례, 그 다음에 옛날 오래된 판례가 상당히 조합적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만 이번에 형사법의 흐름은 약간 변동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특히 우리 형사법에서 항상 강조됐던 학설의 경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판례 문제가 대부분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우리 문제풀이 때 문제를 할 때는 항상 판례 위주로 공부하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만 학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착오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착오 문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는 이 착오 문제, 즉 사실의 착오 부분에서만 시험이 출제됐고 나머지 착오 부분에서는 시험에서 이번에 배제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판례 위주의 시험이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물론 우리가 에스칼리바를 본다든지 물론 에스칼리바라든가 기출문제 이 부분에서 거의 90% 이상이 커버가 됐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 형사법 문제는 상당히 평범했다, 평이했다라고 우리가 분석이 됩니다. 자, 불이타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만 앞으로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판례가 상당히 많이 출제될 거로 보기 때문에 자, 우리 인해법학원에서 또 최근 판례 형사법 출간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호응이 있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1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나와 있죠. 결과적 가중범은 1번 타자 아니겠습니까? 항상 시험에 출제되죠.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형사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결과적 가중범일 겁니다. 물론 문제 1번부터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보통 1번에는 고의라든가 아니면은 죄형 법정 이런 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1번의 결과적 가중범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도 기본적으로 자, 진정 결과적 가중범이 있고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항상 시험에 출제될 거로 우리가 예상을 했었죠. 1번 문제도 작년에 제가 나온다고 그렇게 강조했었습니다. 물론 똑같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에서 핵심 사항은 뭐냐면 바로 예견 가능성입니다. 예견 가능성이 있고 없고 따져가지고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예견 가능하면 범죄 책임 죄책을 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범부터 미혼범까지 쭉 나와 있는데 모두 맞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모두 맞는 내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읽어보면은 판례를 변경할 때 함정을 많이 파놔야 되는데 함정을 좀 덜 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문장 속에 답이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뭐뭐 함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는데 그 눈에 딱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 말만 잘 해석해도 합격하는데 좀 지장이 없는 게 상당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본 보세요. 자,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이죠. 이것은 예견 가능하면 책임지게 되어 있다. 맞는 말입니다. 자, 고의와 과실. 자, 기본 범죄가 고의고 그다음에 결과가 과실인 경우가 있고 기본 범죄가 고의고 결과가 고의 또는 과실인 경우 다 되죠. 이런 경우가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인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상죄가 되겠습니다. 맞는 말이고 두 번째가 여러분 약간 애매했을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 가중범에서 공동정범 우리가 판단해 봐야 되는데 결과적 가중범 공동정범 자 어떤 기준으로 할까? 자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까요? 아니면은 결과를 공동으로 할까요? 자 기본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시겠죠? 자 결과를 공동할 필요가 없다. 결과 공동이 아닙니다. 자 이런 거 꼭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시험에 출제됐지만 다음에 또 반복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이론은 계속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뭡니까? D급번은 역시 마찬가지죠. 고의범이 말이죠. 이 그죠? 결과적 가중범보다 무겁게 처벌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상적 경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고의범이 결과보다 그죠? 결과적 가중보다
더 무겁게 처벌할 때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거예요. 상상적 경합.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된다.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험에 출제되고 있죠. 자,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역시 나오는 문제가 계속 나오는구나. 단 최근 판례라든가 중요 판례를 꼭 숙지해야겠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도 맞는 말입니다. 예견 가능할 때는 어떻습니까? 상해치사죄와 교사범으로 죄책을 지을 수 있다. 이것도 예견 가능성입니다. 예견 가능성은 다른 말로 뭐예요? 과실이 있다. 과실과 예견 가능성을 동일하게 판단해야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그죠? 위법한 물건을 휴대해가지고 고의로 상해를 일으켰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사상죄. 여기서 치상죄가 되겠죠. 이때 조심할 게 뭐냐면, 리을번 같은 경우 조심할 게 뭐냐면, 이때, 별도로 말이죠. 폭처법에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별도에, 거기다 쓰세요. 별도에, 뭡니까? 이 상해죄가 뭡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그렇죠. 이때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죄 결과 예견 가능성이 있다. 예견 가능성이 있으니까 범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아까 설명한 건 리을번 설명한 겁니다. 제가. 자, 별도로, 그러니까, 폭처법은,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리을번은 그렇게 하시고요. 미음번은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상해까지 갈 것이다라는 예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문제 어땠습니까? 내용이 상당히 많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공부하던 문제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늑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부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을 내다보면은 아늑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너무 호황되게 공부하면은 상당히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 이런 자세로 공부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역시나 미수범이 나왔죠. 미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충족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불능미수, 장애미수,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중지미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나온 것이 아니라 미수에 대한 일반 이론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은 1번은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틀렸는데 2번도 제가 그때 파이널 할 때 그때 강조드렸던 겁니다. 바로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가 있죠. 이거는 민사소송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형사소송으로 제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즉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소송 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그렇죠? 손해배상, 소송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소를 제기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자, 이건 뭐냐면, 이건 민사소송법 소송비용 청구는 말이죠. 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러한 형태로 제기해봤자 아무런 법 위험성이 없어요. 따라서 이때는 소송사기죄 불능미수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즉, 소송 비용의, 비용액 확정 절차를, 구하는 그런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 쪽 얘기니까 이걸 우리가 참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밖에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준강도죄 기수미수 항상 강조했었죠. 자, 준강도는 어떻습니까? 준강도 항상 나오죠. 준강도는 기수미수 시점이 어떻게 돼요? 기수미수가 종자는 어떻습니까? 폭행협박이었는데 이제 절도기수로 바뀌었죠. 절도가 기준이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따라서 답을 2번이고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수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중기미수가 안 나온 게 좀 특이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 3번 위법성을 판단하는데 위법성 같은 경우는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쭉 보니까 자, 디귿번만 맞고 나머지는 틀렸습니다. 자, 기억번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교통사고를 가정해서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공모했다 이런 얘기죠. 그 후에 을의 승낙을 받은 갑이 을에게 상해를 가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럴 때 을의 승낙이 위법한 목적을 이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자, 상해죄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판례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위법성에 대한 얘기는 모두 판례였고
유달리 이번에 시험에서는 판례내용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뭡니까 이 학원에서 출판사에서 이번에 최신 판례 해가지고 4개년 최신 판례를 이번에 출간하게 됐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은 뭐 제가 마지막 기출문제도 많이 이제 공부했었죠.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가지고 상대방이 이제 상당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랬을 때는 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 우리가 항상 배웠지 않습니까? 자, 디귿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번 보겠습니다. 소극적 방어 행위죠. 자, 소극적 방해를 했다. 그러면 정당 행위로 볼 수 있을까요? 자, 소극적 방어 행위는 정당 행위로 본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 태도입니다. 판례는 항상 일관성 있게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3번까지 상당히 순조롭게 넘어갑니다. 자, 4번은 뭡니까? 자, 최근에 많이 출제될 거로 예상한 것은 뭐냐면 제가 명예훼손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명예훼손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명예훼손죄는 왜 중요하냐면 최근에 말이죠. 상당히 많이 빈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정치계라든가 그다음에 사회문화, 경제계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나올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전파성 이론 아니겠습니까? 판례는 전파성 이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명예훼손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공연성을 가지고 따지는데 자, 우리가 공연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가 공연성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4번에서 자, 1번 같은 경우는 맞는 말입니다. 뭐냐면 기자가 있었는데 그죠? 어떤 기사를 아직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기출문에 나왔었어요. 아직 기사화되지 않을 때는 이것은 공연성이 없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 니은번은 개인 블로그죠. 개인 블로그도 역시 마찬가지죠. 공연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디귿번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지 구체적 위헌범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명예훼손죄의 어떤 기본적인 법리 또는 의미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라든가 이것은 항상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리을번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명예를 훼손했는데 말이죠. 자, 이것이 뭡니까? 310조 뭡니까? 진실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때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는 말입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미음번은 어떻습니까? 어떤 주된 동기 아니라도 부수적인 때는 어떻습니까?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그랬죠? 자, 310조가 적용되려면은 어떻습니까? 주된 목적이 아니어도 부수적으로, 그죠? 부수적 다른 이익도 포함할 수 있을 때도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 그럼 어떻습니까? 문제가 상당히 순조롭게 이번에는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설이 많이 이제 개입되면은 상당히 문제가 어려울 텐데 이번에야말로 진짜 형사법은 상당히 아주 평이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어떤 문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법원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됐다. 물론 학자의 입장도 매우 중요할 수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배제가 됐다, 보류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임수증죄를 보겠습니다. 배임수증죄는 배임죄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약속만 해서 안 되고 실제로 전달까지 해줘야만이 기소가 된다 이렇게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1번 같은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죠?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돌려줬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겠습니까? 배임수증죄가 되는데 자, 누구한테 추징을 해야 될까요? 이때는 증제자한테 돌려줘야. 자,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돌려줬을 때는 증제자한테 이것을 어떻습니까? 추징을 해야 된다. 이건 항상 우리가 나왔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뭐 매번 나온 거죠. 5항.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해서 얻은 돈을 말이죠. 공범자끼리 수수했다. 그럼 이 사람들끼리 자, 형법 총칙상 공범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그래서 답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로 배임수증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구성원끼리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또 돈 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에 적용이 안 된다.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